안녕하세요. 청원여고 2학년 예비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박요셉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청원여고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단과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뭐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강북 메가 스터디에서 국어과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로 4년차 내신 대비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제가 맡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의 향상 있었던 친구 있고 등급의 향상이 있었던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착실하게 따라왔을 경우에 향상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향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을 맡던 친구였는데, 이제 문학 수업을 듣고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출제 요소들을 분석할 줄 알게 되면서 2등급으로 올라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선례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1학년을 지내보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난이도라든지 혹은 아니면 출제 요소라든지 혹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모의고사를 봤던 경우라면 더 그렇고요. 자, 오늘은 내신 얘기니까 내신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제가 학생들에게 늘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본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기본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본기가 부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향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1등급 조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는 1등급 조건이라기보다는 점수 향상 혹은 실력 향상의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완벽한 기본기의 연계 및 심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기본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의 이해, 뭐 표현 기교가 됐든 혹은 아니면 시나 소설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 요소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직접 독해 및 적용을 해보는 그러한 단계로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진 이 내신 공부법을 좀 얘기를 하자면, 1단계에서는 우선 교과서 혹은 아니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어휘, 사용된 어휘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시면은 시상 전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설이면 서술상의 전개 방식 뭐 이렇게 되겠죠. 내용 전개, 그리고 뭐 창작 배경이나 혹은 아니면 작가에 관한 그러한 정보들과 함께 종합적 관점을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요소를 그 다음에는 파악을 합니다.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통해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떠한 유형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심으로써 어떠한 지문 혹은 아니면 어떠한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신경 써야 할 그러한 문제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3단계에 가면 실전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로서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청원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의 내신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특징들을 보여왔느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분석을 한 첫 번째 기출 요소 특징은 조건형 서술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건데, 조건형 서술문항은 어느 학교에서도 사실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요 청원 요구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기출이 되었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 다의 그 다음에 다의 그 일부분을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에 대해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무려 6점이나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보시면 탈춤이 행해졌던 조선 후기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발달해가는 사회였다. 이 의식 발달과 달리 현실 생활은 가중되는 세금 양반의 횡포 극도로 피폐해져 갔다라고 하면서 당대의 상황을 보기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어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 형식. 다는 A를 사용하여 B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A와 B 부분에 정확한 서술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더 달아놔요. 조건 1의 A에는 언어 표현의 종류를 3음절로 쓰고 세 글자를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글자나 두 글자나 안 됩니다. 세 글자. 그리고 B에는 보기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아서 본문에서 찾아서 그 보기에서 찾아서 이 어절은 띄어쓰기 한 번으로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서술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서술 문항에서 조건형을 달아놓은 그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분 점수처럼 감점을 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어떠한 선생님의 경우에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이 완전 틀리지 않았어도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수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조건을 2개 혹은 3개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하여서 서술 문항을 풀게끔 답을 제출하게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출제된다라는 점이 제가 확인한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요소 특징으로는 외부 지문을 활용하는데 보통은 연계 지문, 연계 작품을 활용을 합니다. 요 문제는 그 송미인곡을 본문으로 가지고 왔던 문제였는데 송미인곡에 연계될 만한 동일한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위인곡을 가지고 옴으로써 둘의 연계성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둘의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가는 메인 작품 이외에도 연계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연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들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메인으로 교과서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나왔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문제, 정확히는 지문을 활용하고 거기에 딸린 문제, 모의고사를 약간 변형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요거 약간의 그 본문 부분만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작자 미상의 백학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19년도 6월 모평 때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평에 등장한 지문이거든요. 요것을 가지고 요 내신 문제는 작년입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봤었는데 요렇게 중간고사에 모의고사를 활용을 해서 시험 범위로 갖다가 다루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그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과 문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거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섯 번째 거는 사실 다른 학교들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네 번째 보시면 감상 관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감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갖다가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구분에 대한 개념 그리고 각각의 그 외재적 관점과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감상을 하는 관점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기로 주어져 있는 부분이 그 시대, 이 작품이 지어진 시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그 시대상이 그 시대적 특징이 작품에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외재적 관점 중에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그 정확한 의미랑 연결성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고 되게 뜬금없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항입니다. 그 한자성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의미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용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자성어를 서술해라. 보시면 1번의 의미, 2번 조건,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까지도 확인을 해서 감점을 한다라고 하면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자 성어는 뭐 이렇다라고 의미 그리고 그 유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 유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실 산자성어나 사자성어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저게 아니잖아요. 익숙한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사자성어를 활용할 때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드립니다. 배경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기 때문에 금방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업이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청원요고의 기출문제상의 특징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단과 수업이 언제 개설이 되느냐.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8시에 4월 기준입니다. 4월에는 월요일, 목요일 6시에서 8시에 단과가 개설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문학교과서인 창비 교과서의 진도 및 학교 프린트의 진도에 관한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질의응답 및 개념 설명,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료를 과제로 드리는 그러한 단과가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영상에 집중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4월달 중간고사 대비 집중 대비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 2학년 영어 내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북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민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청원여고 2학년 영어 내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설명회는 먼저 제 소개로 시작을 해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을 분석해 보고요. 그에 따른 내신 대비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간 커리큘럼으로 오늘의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영어 한 길을 걸어온 영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저를 믿으시고 설명회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여고 시험 범위를 보시면요. 시험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먼저 교과서는 2가가 들어가고요. 3월 모의고사 6개 지문, 그리고 부교재가 2권이 있어요. 독해 부교재, 그리고 듣기 부교재가 있는데 올해도 동일합니다. EBS 수능 감잡기 5강, 그리고 리스닝 파워 4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었는데 객관식은 평이했지만 주관식에서 킬러 문항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문항 구성을 보시면 객관식이 68점, 주관식이 32점이고요. 교재별 배점을 보시면은 독해 부교재가 48.8점으로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듣기 부교재가 25점, 그리고 교과서 모의고사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가 청원 요구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객관식 영역별 배점을 보시면은 독해가 41.1점으로 가장 크고, 그리고 어휘가 12.7점으로 크다라는 것이 청원 요구의 특징인데요. 좀 자세하게 유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유형을 좀 보시면 독해가 비중이 큰 거는 당연한 것이고 어휘가 비중이 큰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적절한 어휘, 부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 이 청원여고 시그니처 어휘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시그니처 문제인데요. 다음 주어진 단어와 뜻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교과서와 부교재 지문 속에서 쓰인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뜻과의 연결이 잘못된 선택지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어렵지는 않은 유형이고요. 이런 문제가 매번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듣기가 객관식으로 4문제 출제되었고 독해는 골고루 다양한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변형이 거의 없어서 객관식 문제는 평이했습니다. 하지만 주관식 문항에서 킬러 문항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주관식은 듣기 문제가 4문제로 가장 많고 영작 2문제, 어법 고치기 문제 1문제였습니다. 듣기에서 주관식 4문제가 된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모두 딕테이션을 해서 단어를 받아 적는 문제입니다. 이 중에 주관식 5번 문항이 특히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험지 속에서 학생이 끄적끄적 고뇌한 흔적이 보이시죠? 받아 적어야 되는 단어 수준이 상당하거나 좀 잘 들리지 않는 전치사를 적어야 해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nauseous, 메스꺼운이라는 이런 단어는 들리는 대로만 쓰면 100% 틀릴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킬러 문항은 주관식 7번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킬링 포인트는 일단 수능 감잡기 4강에 있는 지문이 변형되어서 나왔다라는 점, 주어진 우리말 그대로를 영작하는 것이 아니고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을 영작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있는 단어만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써야 하는데 일단 지문에 신호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signifiers라고 있었는데 지금 이 변형된 지문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나? 주어진 단어들을 보면은 notified라고 알리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를 활용해서 신호라는 명사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동명사로 표현을 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원여고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까 비중 보셨죠? 독해 부교재, 듣기 부교재를 비중 있게 학습하셔야 합니다. 시험 범위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교재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듣기 문제만 총 25점, 딕테이션만 17점인 거 보셨죠? 주요 지문들은 딕테이션 연습이 필수입니다. 스펠링이 어려운 단어를 계속 써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휘의 비중이 높은 만큼 부교재, 교과서 지문 속에서 핵심 어휘들은 지문 속에서 쓰인 뜻을 정확히 암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하고 기말고사부터 그리고 2학기에서는 선생님이 서술형 문장 20-30개가 있는 프린트를 주시고 이 중에서 영작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던져준 문제는 받아먹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암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원여고의 내신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내신 대비를 시키는지 저의 내신 대비 7단계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7단계로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하는데요.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나무 보기 단계입니다. 나무 보기 단계는요, 지문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단계예요. 주요 어법 그리고 주요 어휘를 학습하는 단계인데 여기 제 분석 노트를 보시면 주요 어휘는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하고 주요 어법은 그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이해하면서 생각 없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어떻게 본문이 변형되어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문 중간중간에 내용 일치 확인 문제도 정리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숲을 보는 단계입니다. 글을 거시적으로 보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연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연결사의 형광펜을 치고 그 역할에 주목합니다. 연결사가 포함된 문장이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이고 내용상 정보 가치가 높은 부분이 빈칸 추론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형광펜으로 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엄선해 놓은 서술형 문장을 체크하고요. 선택적 암기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때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지문을 통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변형이 되면은 이제 통암기를 한 그 효율성이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골라서 집중 암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문장을 외워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떤 문장을 외워야 하냐면 중요한 문장이라는 것은 중요한 어법 요소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법, 어휘 필기가 잔뜩 써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은 필기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죠. 그럼 이런 부분은 굳이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one of the 복수명사, 뭐 to 소유격 추상명사, 뭐 to whom 이렇게 어법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이제 저랑 학원에 오시면 이제 본문 테스트를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강조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본문 테스트를 보고 그냥 이제 시험지를 쓱 버리면 나중에 그 틀린 부분을 또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 문장을 정리를 해 두는데 시험지에서 틀린 문장을 한번 적고 그 부분에 관련된 개념들을 펜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감각동사 뒤에는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가 와야 하지 이런 부분들을 펜으로 잘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오답 노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면서 반복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반복하면서 이 부분이 외워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이는 부분인데요. 저는 학교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시문까지 학교 스타일 그대로 작성해서 예상 문제를 제공합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 선지 패턴까지 분석을 해서 예상 문제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공들인 문제를 푸시면요. 여러분은 시험이 끝나고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이건 작년 제 학생들이 보냈던 카톡인데요.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쌤이 찝어준 거 다 나왔어요. 적중률 대박. 선지도 비슷하게 나와서 안 보고 풀었어요. 쌤이 저희 시험지 보고 만드신 줄 이런 카톡을 보내실 정도로 놀라운 적중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저만의 우월한 내신 대비 키워드 2가지를 들어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놀라운 적중률과 그리고 빈틈없는 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학생별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테스트 내역 그리고 숙제 내용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한 파일에 모든 시험지를 다 모아두고 학생들이 틀린 부분들을 보면서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에 맞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클리닉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내신 대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저의 내신 대비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1년에 4번의 시험을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만큼 수능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 연간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 2월은 윈터스쿨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구문 독해 그리고 기초 어법을 정리하면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유형별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유형별 접근법을 알려드리고 그 접근법을 고2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7월, 8월 여름방학에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독해면 독해, 문법이면 문법, 서술형이면 서술형, 여러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실전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유형별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트별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거고요. 이때는 고2 고난도 지문과 고3 기출 문제를 곁들여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은 고3이 되시겠죠.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까지 오늘의 설명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청원여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청원여고 내신 제패하실 수 있습니다. 2학년 첫 중간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과 내신 고득점으로 가는 최선의 가이드 청원여고편을 담당하게 된 수학과 박상우 강사입니다. 청원여고 내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만 저희 이제 변화하는 수능 수학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죠. 공통 과목은 뭐 당연히 우리가 문과, 이과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보는 거고요. 선택 과목은 이제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겠죠. 배점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74점이고요. 선택 과목 같은 거는 26점이네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겠죠. 공통 과목은 뭐죠? 수원과 수투입니다. 자, 지금 또 이 과목별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글씨가 좀 쓰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청원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겠죠.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수원과 기하를 같이 공부하고 있을 건데요. 당연히 여러분들 1학년 때 공부와 2학년 때 공부는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자, 1학년 때의 공부는 수학에 대한 기본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들만 할 줄 알면 사실 1학년 건 끝난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2학년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요? 우리 이거 가지고 모두 봐야 되죠? 수능도 봐야 돼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원이요? 수능에서 나오죠. 맞죠? 뭐 확률과 통계 또는 기하 이것도 어때요? 수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냥 기본, 2학년 때는 이거 가지고 3학년도 공부하고 수능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신을 잘 준비하면 수능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2학년 때 개념 잘 잡아놓고 문제 잘 풀어놓으면 3학년 가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내신과 수능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데, 자, 일단은 내신 커리큘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학년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세 단계로 공부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개념 수업이 중요하고요. 개념만 잡으면 끝나나요? 아니죠. 내신 기초부터 심화까지 문제도 다 풀어봐야 되고요. 수능 기출까지 풀어봐야 돼요. 왜냐면 너희들의 내신 범위 수능 시험 범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죠? 시험 연습해야죠. 이걸 실전 연습이다 라고 잡아놨습니다. 각 과정들이 모두 다 중요해요.
네, 모두 다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약 한 10주 정도를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3학년 학생들은 1년 커리로 많이 가지만 우리 이제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그 학교 시험별로 커리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한 3월 얼추 마지막 주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어디라고 보시면 될까요? 스텝 1과 스텝 2의 어느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나는 개념이 없는데, 나는 기초가 안 잡혀 있는데, 난 학원도 안 다니고 있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지금 얼른 보내셔야 돼요. 학생이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학생이면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주세요. 학부모님이면 얘야 공부 안 하니 학원 가라. 어디요? 강북 메가스터디 학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는 지금 현재 재원생의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 신규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해결책을 줄지는 제가 뒤에 영상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원용어 내신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일단 수1이요. 객관식 14개, 단답형 2개, 서술형 3개. 여기 작년 데이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은 60점의 비율, 그리고 이제 단답형 서술형은 40점, 합쳐서 100점짜리 시험을 하나 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기하와 확률이야. 역시나 작년 데이터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문항수랑 배점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청원요구 시험은 어떨까요? 답은 이미 나왔죠. 뭐가 나왔나요? 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별로 안 어려워요. 하위권 학생들은요? 너무 어려운데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강사가 나누는 청원요구 내신의 난이도는 사실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여요, 저희는. 근데 이제 학생들마다 각자 학교 우리 청원요구 내신을 보는 난이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강사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엄청 쉬운 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평범한 학교의 내신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요. 내신 기본, 반복 연습, 수능 기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놨는데 왜 그럴까요? 이 내신 기본이라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초적인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기본이라는 건 모든 고등학생이 기본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되는 거.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쉬운 문제부터 약 중간, 중상 정도, 중에서 중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내신 기본이에요. 거의 여기에 문제들이 이 청원요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복 연습해야죠. 왜냐면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아까 보셨죠? 19문제를 풀어야 돼요. 풀어서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식 정리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좀 빨리빨리 푸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을 반복 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막판에 수능 기출이라고 잡아놨는데 이건 왜 잡혀 있을까요? 수능 시험 범위와 내신 범위가 동일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청원여고 수학 시험지를 잘 분석해 보니까 우리 청원여고 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기존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들을 이제 내신에다가 이제 녹여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뭐 수능 기출, 교육청 기출 이런 것들 문제들을 내신 시험에다가 안 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보는 기본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또 수업 틈틈이 프린트 같은 걸 또 되게 많이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신 프린트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기출 문제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수능 기출 찾아봐요 라고 하겠지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죠. 학원 왜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받으려고. 모르는 거 물어보려고. 자료 받고 좀 더 빠르게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원요고 이제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난이도에 맞춰서 청원요고 내신 시험 난이도에 맞는 수능 기출문제들을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거 가지고 우리 수업도 할 거고 네
이제 뭐 과제도 나갈 거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자, 학습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하실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수업 종료 후 바로 피드백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피드백 수업이 여러분들 조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피드백 수업은 뭐 하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수업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 한 번 듣고 다 이해했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낑낑대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이 끝나면 바로 피드백 수업에서 일단 첫 번째, 모르는 개념들. 선생님 제가 아까 수업을 들었는데 어디 부분이 잘 몰랐어요.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제가 이때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 질문. 물론 저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크게 질문을 한번 받아요. 근데 약간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학생이 문제집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서 어디가 잘 풀려 있는지 안 풀려 있는지 확인하고 질문이 있으면 또 이제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학원 교재 프린트 말고도 학생들에게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중요한 2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수학 문제집 한 권 정도는 더 봐도 되지 않겠니라고 해서 보통 한 권 정도를 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질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피드백 시간에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주 전부터 모의 테스트 실시,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도 제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은 내가 아는 걸 안다고 잘 얘기 안 하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잘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확인하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보면 이거는 야, 너네가 채점해,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일일이 걷어서 제가 채점 다 할 거고요. 그러면서 학생마다 문제점을 찾아줄 거예요. 당연히 맞고 틀리는 거 보면 이 친구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못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직접 하면서 A 학생의 부족한 점, 괜찮은 점, B 학생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제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춤 프린트, 맞춤 수업, 맞춤 영상,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 줄에 문제풀이 영상 및 강의 영상 제공. 네. 이런 영상 같은 것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지금은 스텝 1에서 스텝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기본이 부족한데요. 기초가 부족한데요. 4월 달에 학원 다녀도 되나요? 지금 당장 내일 등록하고 싶은데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자, 뭐냐면요. 자, 이렇게 영상을 제공해 드려요. 자, 일단 위에 나와 있는 영상 보이시죠? 자, 이 영상은 제가 우리 학생들의 교재, 문제집을 모든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놨어요. 이렇게 풀면서 문제만 푼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놓은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걸 이제 언제 볼 수 있냐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어떨 때 보냐면 이제 숙제할 때, 네. 우리 좀 숙제를 하고는 싶은데 모르는 문제가 많아서 숙제를 못 하시는 학생들이 은근히 있어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이제 집에서든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독서실에서든 언제든지 영상을 보면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요거 이제 제가 수업하는 영상을 또 따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부분에 혹시나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4월 달부터 등원하게 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 수업을 따로 찍어놔서 언제든지 어디서든 볼 수 있게끔 2번, 3번, 4번, 10번, 100번 볼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공부할 마음만 가지고 학원을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청원요구 수학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노란색 글씨 보시면 제가 두 가지로 나눠놨죠. 첫 번째 이제 수원과 확률과 통계를 같이 진행하는 학생들. 요거는 이제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수원과 혹시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 플러스 알파라고 잡혀 있는데요. 자, 요 알파에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수업을 더 진행할 거예요. 일단은 수원 기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수요일과 토요일에 수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요 알파에는 이제 제가 금요일에 기하 수업을 따로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알파라는 걸 하나 잡아놨고요. 자, 위에 있는 수1과 확통반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3시간 수업에 1시간 피드백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3월이다 보니 제가 3시간 수업하고 1시간 피드백을 받는데 요거는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조금씩 변할 거예요. 2시간 수업, 2시간 피드백. 1시간 수업, 3시간 피드백.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업이 중요할까요? 맞춤 피드백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맞춤 피드백이 중요하죠. 우리가 같은 한 강의실에 앉아 있다고 해서 똑같이 모르는 걸 모르고 똑같이 아는 걸 알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1단원은 자신 있고 2단원은 자신 없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마다 어려워하는 단원과 쉬워하는 단원들이 따로따로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맞춤 수업, 맞춤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시험이 좀 다가오면 수업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요. 피드백 시간이 좀 길게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일과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학 관련된 영상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